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방금 작업했던 NOI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NOI는 이제 매각 1년 차까지도 계산했지만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에서 처분까지 기간이 좀 다르고요. 실제로 건물의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 항목들은 똑같아요. 다만 NOI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 좀 추가가 되죠. 그러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먼저 이제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는 NOI 시트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다만 시점만 좀 고쳐주면 되죠. NOI로 가서요. 임대료 수익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NOI에서는 임차인별로 다 계산해 놨잖아요. 그걸 시트마다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합계된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곱하기 TI로 가서 보유 기간만 곱해주겠습니다. 저기다가 또 한번 F15,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곱해주면 보유한 동안만 값이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 관리비 수익인데요. NOI 가서 관리비 수익 합계한 거 여기다가 곱하기 보유 기간 해주면 됩니다. 다음 기타 수익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NOI 계산할 때 보증금 이자 수익을 더해줬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로 가면 이 이자 수익은 뒤에 보면 영업의 이익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증금 이자 수익이라는 게 현금 잔고가 있으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자 수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NOI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부동산 처분 손익이 있습니다. 펀드나 리츠 이런 전문적인 투자 기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이 영업 수익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면 이제 고려를 여기서 해줍니다. 근데 이 손익 계산서는 재무제표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장부상에 부동산 처분 손익을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AR 시트에서 이미 했죠. 시드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의 처분 손익, 그 다음에 장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의 처분 손익을 다 이제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놨는데, 요게 손익 계산서에 들어갈 처분 손익이죠. 앞에서 장부 가격 자체가 아직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입력이 됩니다. 뭐 이대로 일단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채워지면 이 값이 자동으로 이제 보정이 되겠죠. 이 값이 처분하는 시점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매각일 요거죠. 그 매각일에 이제 일회 값이 입력이 돼 있는 이 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따가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텐데 그때 얘는 고정을 해놔야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영업수익이 됩니다. 영업비용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영업수익 했던 것처럼 NOI 가서 영업비용 재산세 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만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해줘야죠. 우리가 앞에서 만든 NOI 시트가 재산세 3개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기간만 밑으로 따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끌면 됩니다. 재산세까지는 붙어 있었지만 이 보험료는 일렬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그냥 끌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한 칸 더 내려가야죠. 간단하게 34를 35로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FM 수수료까지 그냥 드래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 비용은 NOI에는 역시 없는 거죠. NOI에 있는 항목들은 부동산 자체와 관련된 비용들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나 리츠의 관리 비용은 빠져 있었는데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모든 수익과 비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죠. AM 비용은 가정 시트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게 AM 비용이죠. 저 금액은 연간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DI 가서 보유기간 넣어줘야죠. 근데 이 AM 비용이 따라오면 안 되죠. AM 비용은 실제로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NAV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최초에 자본금에다가 곱한 저 비용으로 그냥 계산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도 보유기간 중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쭉 해서 고정된 값이 계속 나간다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보통은 펀드로 많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사실 발생하지를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리츠 같은 걸로 산다 할지라도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에만 표시가 될 뿐 실제로 IRR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는 펀드일 경우는 발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일단 얼마인지 하는 것부터 요 항목 바로 옆에 있는 셀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펀드일 때는 인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투자기구가 펀드이면 그냥 0으로 처리해라. 그게 아니라면 감가상각 해야죠. 감가상각의 대상이 얼마냐면 우리가 이 전체가 2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감가상각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건물만 감가상각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00억을 잡아줘야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장부에 달리는 시작되는 금액은 2천억이 아니고 취득 원가 2,1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 건물의 비중 정도가 이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감가상각비 대상이 되는 게 지금 0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펀드를 선택해놨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펀드가 아니고 리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R로 가서 요거를 이제 2로 입력해야죠. 여기서 금액이 건물의 취득원가 1,055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얘를 매년 몇 %씩 감가상각 시켜야 될까 이제 하는 걸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정액법을 선택해서 건물의 내용 연수가 끝날 때 양 잔존 가치가 없다고 보면 그러면은 매년 얼마나 감가상각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만약에 펀드라면 할 것도 없이 그냥 0으로 처리해 달라. 그게 아니라면 일정한 비율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 비율이 몇 %냐면 전체 내용 연수 중에서 남아있는 연수 분의 1이 되겠죠? 전체 내용 연수는 여기서 우리가 정해줬어요. 40년이라고 정해줬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미 몇 년이 지났냐면 경과 연수가 16년이 지났잖아요.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럼 40 빼기 16년 한 그 기간, 그러니까 24년이 되겠죠? 24년 동안 저 전체 건물을 완전히 감가상각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의 차이분의 1 한 만큼 매년 이제 줄여주면 그러면은 건물 가치가 완전히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랬더니 매년 4.17%씩 줄이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룰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걸 가지고 실제로 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얼마씩 발생하냐면 원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매년 4.17만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트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입력은 보유기간 동안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드래그를 하려면 요거랑 고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부대 비용도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매각 부대 비용, 매각 가액 1%가 한 25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매각하는 시점에 지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금액 곱하기 TI 가서 매각 시점에만 1의 값이 입력되어 있는 요 행을 참조하면 되겠죠. 당연히 C27은 고정을 해줘야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필요한 아이템들은 이제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를 영업 비용까지 다 합산을 해주고 그랬을 때 영업 이익이 얼마인지는 해서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영업 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면 이제 영업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원래 이제 기업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수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계가 아니고 그냥 같은 값이 되겠죠. 근데 이 이자 수익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들어오는지는 현금 잔액이 매월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그거는 이 캐시플로우 시트가 작성이 돼야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근데 선순위 이자 비용, 후순위 이자 비용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이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제 먼저 갖다 놓고 시작하면 좀 편하겠죠? 는 해서 AR 가서
자금 조달로 가면 차입금의 선순위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선순위 이자율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하면 이제 후순위도가 바로 밑에 셀에 있었으니까 입력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는 해서 원금 곱하기 이자인데 나누기 12 해야죠. 연율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역시 표시는 보유기간 동안만 해다오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요게 원금은 오른쪽으로 따라오면 안 되고요. 이자도 따라오면 안 되고요. 이 기간은 밑으로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칸 드래그 해주면 후순위까지 계산이 끝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더하기 영업의 수익하고 빼기 영업의 비용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의 전부예요. 이제 이거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끌면 손익계산서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시 이거를 이제 리츠로 바꿔놓으면 IS상에서 감가상각비가 이제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NOI까지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가 빼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정으로 가면 이 장부가격 기준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입력하지 않았는데 원래 이것은 대차대조법까지 만들면 확실하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개념만 가지고 수식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정도 금액으로 감가상각이 됐을 때 보유기간 말에 장부 가치가 얼마일까 하는 거는 먼저 최초에 달리는 장부 가치, 취득 원가에서부터 이제 빼줘야죠. 감가상각비만큼. 근데 그게 손익계산서 상에서 또 대상이 되는 금액 곱하기 요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치잖아요. 이게 몇 년간 이루어지냐면 위에 투자 일정 보면은 우리가 보유기간 총 5년 있잖아요. 요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5년간 풀로 감가상각이 된다면 금액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잔존 가치가. 그렇게 된다면은 취득 원가 대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 펀드 같은 경우는 회계적으로 처분 손익이 373억 정도 인식이 되고, 감가상각을 하는 리츠의 경우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할 때 처분 손익이 한 594억 정도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이는 이제 회계적인 차이인 거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분 시점에 처분 손익이 이렇게 많이 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제 계속 감가상각비를 저만큼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IRR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됐으니까 가정 부분은 이제 모든 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되면 그 과정에서 영업수익은 한 11억 정도 매월 발생을 하고요. 비용은 한 6억 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4억 6,9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초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자 수익은 계산하지 못했지만 이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대충 한 80억 정도에서부터 단기 순이익이 출발한다. 이게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0이 됩니다. 0이 되는 이 시점이 아까 NOI보다는 1년 앞이죠. 근데 보면은 마지막 처분하는 시점에 수익이 엄청나게 높죠. 그 이유는 처분 손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장부가가 입력이 되면 여기 이제 작아지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지금은 이제 계속 입력이 돼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계산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구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렌트 프리가 제공된다든지 또는 세금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단기 순이익은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미 축적된 현금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월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